저는 그날 지하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너무 쉽게 열렸습니다. 전등이 파박하며 깜빡일 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통들과 검붉게 스며든 얼룩들 제 발끝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발치에 뭔가 부딪혀 굴러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것은 길쭉하고 하얀 팔꿈치만 한 크기의 뼈였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팔꿈치만 한 크기의 하얀 뼈. 그것은 절대 생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식어가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들여오던 그 15kg 그 박스를 통해 숨기고 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지하실에 제가 다음 순서로 끌려올 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74, 저는 자식 손에 죽을 뻔했던 노인입니다. 아직도 그날 생각에 손이 떨리지만 제가 겪은 이 끔찍한 진실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의 냄새가 유난히 짰습니다. 단순한 짠내가 아니었어요. 싱크대 및 하수구에서부터 무언가 오래 썩어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어요. 오래된 생선 냄새와는 다른 코를 톡 쏘는 화학적인 냄새였습니다. 토할 것 같아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묻은 끈적한 점액을 닦으며 낯선 미소로 말했죠. 어머님, 요즘 기력이 너무 없으셔서요. 이게 노인들 뼈에 그렇게 좋대요. 제가 약으로 푹 고아드릴게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길게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혜란이는 매일 같은 시각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검은 매직으로 15kg라고 적혀 있었어요. 냉장고 밑칸을 열어 박스째로 쑤셔 넣더니 문이 닫히지 않자 발로 툭 차서 밀어 닫았습니다. 쿵 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박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냉장고 앞을 서성이던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그렇게 많이 사와서 누가 다 먹니? 혜란이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혜란이가 출근한 뒤 몰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장이 터진 생선들이 비닐봉지째 눌려 있었어요. 그 아래엔 모래처럼 보이는 하얀 가루가 흥건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에서 비린내가 아니라 시큼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어느새 돌아온 며느리가 제 뒤에서 냉장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이거 열면 상해요. 저는 손을 떼며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니? 혜란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소름 돋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냉장고 문이 안 닫힐 정도로 가득 찼는데도 며느리는 며칠 뒤 똑같은 박스를 또 들고 나타났습니다. 새벽마다 2층 며느리 방의 문이 열리고 부엌 불이 반쯤 켜져 있었습니다. 잠결에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를 문지르는 듯한 거친 소리였죠. 마치 무언가를 벗겨내는 것 같은 서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큰거리는 무릎을 참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 바닥엔 물이 흥건했고 싱크대 옆에는 검붉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축축하게 젖은 것이 보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폐기물이에요. 저는 봉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폐기물? 생선 아니니? 혜란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했어요. 네, 못 쓰는 부위요. 그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못 쓰는 부위? 생선은 뼈까지 다 끓여 먹는데 뭘 버린다는 거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 틈새로 냄새가 올라왔어요. 비린내에 섞인 쇠맛 같은 날카로운 냄새. 마치 오래된 피 냄새처럼. 베란다 아래엔 며느리의 고무장갑이 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니, 그게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빛이 섞인 갈색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모간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날 저녁 혜란이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손에는 또다시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상자 옆면에 15kg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가 보였어요. 무언가 더 써 있었는데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전복이에요. 몸에 좋아요. 저는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거니? 혜란이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재활용 박스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는 재빨리 상자를 지하실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상자 모서리에서 붉은 액체가 한 방울 떨어졌어요. 마룻바닥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혜란이는 그걸 재빨리 문질러 지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냥 해산물 창고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지하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너무 쉽게 열렸습니다. 전등이 파박하며 깜빡일 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닥엔 플라스틱 통이 줄지어 있었고 물고기 비늘과 함께 붉은 얼룩이 바닥에 번져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린내 속에 섞여 있는 그 냄새, 그건 바다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건 피 냄새만이 아닌 냉장고에서 맡았던 그 시큼하고 톡 쏘는 냄새가 피비린내와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플라스틱 통 옆으로 포대가 터져 있었고 그 하얀 가루가 바닥에 붉은 얼룩과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발치에 뭔가 부딪혀 굴러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것은 길쭉하고 하얀 팔꿈치만 한 크기의 뼈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순간 문틈으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거기 계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며느리 혜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저는 뒤도 안 보고 계단을 올라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고리를 몇 번이나 헛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며느리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 든 커다란 봉지가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고등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칼이 반짝였어요. 어머님, 아침은 제가 할게요. 그 말투가 어쩐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듯한 태도였죠.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게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혜란아, 그 해산물은 언제 다 먹을 거니?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세균 많아서 제가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 웃음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만 좀 해. 이 집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며느리는 손에 든 칼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 칼끝이 저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세요. 무슨 일을 꾸민다는 게 무슨 말씀인 거죠? 그 말 뒤로 칼끝에서 핏물이 튀어 제 앞치마에 작은 얼룩이 졌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거 만지지 마세요. 세균 옮아요. 그녀는 제 앞치마를 거칠게 벗겨내더니 저를 부엌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 계세요.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힘없이 밀려나는 척 부엌을 나왔지만 곧바로 거실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아주 조금만 내밀어 부엌 안을 비췄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가 식탁 위 통의 뚜껑을 열며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녹았네. 그 틈새로 보글거리는 붉은 거품이 보였습니다. 녹았다는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역겨운 거품과 핏물이 흥건한 도마, 그리고 다 녹았다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까지 모두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통이 다 비워지면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켜둔 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까 본 그 붉은 거품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열어 아까 찍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엔 도저히 음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괴이한 붉은 덩어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절대 생선이 아니다. 만약 이게 사람이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래, 일단 이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알겠지. 아침이 밝자마자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서자 제복 입은 경찰관 한 분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명찰이 보였습니다. 경위 오태식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며 매달렸습니다. 경위님, 살려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집에서 끔찍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오경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하실에선 분명히 뼈를 봤어요. 제 팔뚝만 한 하얀 뼈였다고요. 그런데 어젯밤엔 이 붉은 거품을, 이거 절대 보통 고기가 아니에요. 냄새가 끔찍했다고요. 휴대폰을 내밀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제 휴대폰을 받아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거품이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난처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이 영상만으로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나 화학약품 아닙니까? 아니에요. 냄새가 지독했어요. 분명히 뼈도 있었다니까요. 제가 다급하게 매달리자 그는 저를 진정시키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충격받으신 일 있습니까? 연세가 있으시니 착각하실 수도.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믿음보다
치매 노인의 횡설수설일 거라는 의심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파출소를 나와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이제는 천근만근 무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혜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가 파출소에 다녀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이리 주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녀는 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거의 낚아채듯 억지로 꺼내갔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이 사진 뭐예요? 그녀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능숙하게 잠금을 풀어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미 제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휴대폰 잠금이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나머지 한 손으로 제 외투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녀가 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하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파출소 다녀오셨어요? 거길 왜 간 거죠? 물어봐야겠네. 며느리가 명함에 적힌 번호를 보며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태식 경위님. 저희 어머님이 파출소에 가셨는지에서 물어보려고요. 네, 저희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요. 네.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네. 에이, 경희님. 바쁘신데 뭘 집까지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제가 가족인데 괜찮다잖아요. 그냥 노인네 망상이라니까요. 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병원 모시고 갈 테니까.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끄는 며느리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성거렸습니다. 짜증나게 진짜. 왜 온다는 거야? 사람 불안하게. 그녀는 저를 흘겨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경찰 오면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요양원에 쳐넣어버리기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고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태식 경위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막 퇴근한 아들 진철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막아서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경위님. 제가 괜찮다고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오경희가 집안을 예리하게 훑어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전에 어머님께서 뼈와 붉은 거품에 대해 횡설수설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며느님께서 어머님이 치매라고 전화를 주셨군요. 이런 경우 저희는 노인 학대 또는 안전 문제가 있는지 어머님의 안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명분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비켜섰습니다. 아들, 저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진철아, 혜란이가 지하실에서.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오경희에게 말했습니다. 경희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요. 자꾸 헛것을 보시고 집사람을 의심하시네요. 그 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니. 내 아들이 나를. 그때 오경희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아드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순간 아들이 저를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요. 아들은 멀쩡히 서 있는 저를 강제로 소파에 앉히며
마치 발작하는 환자를 제압하듯 눌렀습니다. 여보, 엄마 약, 빨리 약 가져와.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하얀 약봉지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경희님, 이것 보세요. 오늘 아침에 타온 치매 약이에요. 어머님이 약을 안 드셔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오경이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들의 필사적인 제지와 며느리가 내민 치매 약봉지를 보고는 난감한 표정으로 멈칫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다, 저거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쳐도 이미 저는 그들에게 난동 부리는 치매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오경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과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약부터 드세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내 말 좀. 이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네, 알겠습니다 하며 현관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보며 입꼬리를 쓱 올리더군요. 경찰들 등 뒤에서 지은 그 비릿한 미소는 거봐, 아무도 내 말 안 믿어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난 정말 죽은 목숨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악마 2명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엄마. 아들 진철이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대체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경찰서까지 가서 망신을 줘야겠어요? 저는 아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진철아, 엄마 말 좀 믿어줘. 지하실에 뼈가 시끄러워요. 아들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물컵과 아까 경찰에게 보여줬던 그 치매 약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약봉지 5개를 가위로 잘라 컵에 털어넣고 물로 휘저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걸 나한테. 네, 어머님.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경찰도 보고 갔잖아요. 이건 어머님 약이에요. 이제 편히 쉬실 시간이에요. 며느리가 그 컵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진철아. 안 돼. 엄마한테.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꽉 잡자 아들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만 이건 엄마를 안정시키는 약이야. 이거 드시고 병원 가자. 아들은 제 아들놈은 그 안정제가 든 물을 제 입에 억지로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강도가 칼을 들이댔다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겁니다. 10달 배 아파 나아.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새끼가 그 고사리 같던 손으로 어미 숨통을 끊으려 하다니요. 제 심장은 약이 퍼지기도 전에 이미 그 순간 산산조각이나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몸이 무거워지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며느리가 119에 신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신데 안정제를 한꺼번에 드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경찰도 다녀가셨어요. 너무 흥분하셔서. 그리고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며느리의 섬뜩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푹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도 어머님 말은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그 악마의 속삭임을 듣는 순간 저는 죽어도 편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이를 악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낯선 소독약 냄새 팔에 꽂힌 링거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위세척의 고통으로 속이 뒤틀렸습니다.
옆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그 목소리는 며느리 혜란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금방 어머님 진단서 끊어주신대요. 그녀는 제 이불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살얼음 같았습니다. 이건 위험하니까 제가 보관할게요. 그녀가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그 시각 오태식 경위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접수되었던 노인 안전 확인 출동 보고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뼈 붉은 거품. 아들 말대로 정말 치매일까 아니면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오경희입니다. 네, 일일이 종합상황실이십니까? 오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박정숙 어르신 노인 안전 확인건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오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대은은행 본점에요? 박정숙 어르신 명의로 금융사기 신고가 지금 접수됐다고요? 네. 치매 진단서와 병원 응급실 기록을 근거로 아들 내외가 난동 중이라고요? 오경희는 수화기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속았다. 이게 목적이었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오태식 경이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눈빛은 어제 저를 보던 환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경희님, 어머님, 제가 속았습니다. 어머님은 치매 환자가 아니셨습니다. 방금 대은은행에서 112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님 치매 진단서를 내밀며 예금 전액 해지를 요구하다가 은행원이 거절하자 난동을 부린 모양입니다. 그 말에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줄이 팔에서 당겨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야. 믿어주시네요, 경희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경희님, 그 둘을 지하실로 유도합시다. 며느리는 아직 증거를 다 처리하지 못했어요. 은행 돈이 목적이었다면 지하실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어머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저는 오경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제가 미쳐서 죽습니다. 제 집에서 내 손으로 잡아야겠어요. 퇴원 수속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사들은 이미 지하실 문이 바로 내다보이는 베란다 커튼 뒤와 현관을 막을 수 있는 거실 소파 뒤에 숨죽여 잠복해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놈들이 지하실 문을 여는 그 순간 바로 덮칠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무릎 담요 속으로 숨겼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잘못되면 며느리가 날 먼저 해칠 수도 있다. 죽음의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녁 8시 띠리릭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혜란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어머님? 퇴원하셨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왔다. 아유, 집에서 썩은 내가 너무 나서 아까 낮에 방역업체 불렀다. 독한 약 뿌린다고 귀중품은 다 치우라더라.
30분 뒤에 온대.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방역? 아니, 그걸 왜 어머니 마음대로 불러요? 그녀가 소리를 빽 지르더니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짐짓 모르는 척 TV만 바라봤습니다. 제 등 뒤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지금 제게 달려든다면. 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선택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아오, 진짜 노인네가. 그녀는 가방을 내던지고 다급하게 지하실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역업체가 오기 전에 그 썩은 뇌의 근원을 숨겨야 했을 테니까요. 끼익 자물쇠 따는 소리가 들리고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역겨운 악취가 거실로 확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입해. 지금이야. 방문이 벌컥 열리며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지하실로 덮쳤습니다. 아, 뭐야? 당신들 누구야? 찢어지는 며느리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잠시 후 양팔이 형사들에게 붙들린 며느리가 거실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지하실의 오물과 정체불명의 약품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악을 썼습니다. 이 망할 노인네가 감히 날 속여. 그 표독스러운 눈빛에 저는 치가 떨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 앞에 경찰차가 왜?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진철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다급하게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거실의 참상을 보자마자 사태를 파악했는지 그대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대기하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안 돼. 난 몰랐어.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닥에 깔린 아들이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이 수색한 지하실의 참상은 끔찍했습니다. 그 플라스틱 통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저는 경찰의 부축을 받아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마주한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태식 경위가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마십시오. 두 사람 철저한 공범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도박으로 쓴 사채빚 5억 때문에 사채업자가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모양입니다. 아드님이 홧김에 사채업자를 밀쳤는데 그게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며느님입니다. 벌벌 떠는 남편을 대신해서 시신 처리 계획을 세운 게 며느님이었어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사람을 죽이고 며느리는 그걸 녹이고 그야말로 악마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냉장고에서 보신 그 하얀 가루는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가성소다, 즉 수산화 나트륨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이 배수관 세척제라고 끝까지 우겼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그것은 지하실의 사채업자 시신을 녹이는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매일 들고 오던 그 15kg 해산물 박스는 대체 뭐였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경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가장 끔찍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시신 냄새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해산물 15kg를 매일 사들여 집안 곳곳에 썩혀두어 온 집안에 지독한 비린내를 풍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어머님께서 맡으셨던 그 정체 모를 악취는
그 약품 냄새와 생선 썩는 냄새가 뒤섞인 끔찍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다음 계획은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날 어머님께 안정제를 억지로 먹인 것도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 병원 기록을 만들고 그걸로 대은은행에 예금을 전액 빼돌리려던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던 겁니다. 만약 은행에서 성공했다면 그들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님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을 겁니다. 유치장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아들은 수척해진 얼굴로 제게 빌었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 변호사 좀 써줘.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시킨 거야. 난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끝까지 남 탓을 하며 비겁하게 구는 그 모습을 보니 마지막 남은 정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매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상속? 포기?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진철이는 그날 내 입에 그 끔찍한 약물을 털어넣었을 때 이미 죽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금수만도 못한 괴물일 뿐이지.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 돈, 단 한 푼도 너에겐 가지 않을 거다. 감옥에서 썩어가며 뼈저리게 느껴봐라. 아들은 유리벽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어머니까지 해치려 한 아들은 무기징역을, 잔혹한 시신 훼손을 주도하고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한 며느리는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에 있는 아들놈에게 소송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어미를 가두고 끔찍한 약물을 먹인 죄값.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전부 물어내라고 했지요. 법원은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고 아들놈은 제게 5억 원이라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들인데 나중에 내가 죽으면 유산은 받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도 하나 완벽하게 써두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아들 진철은 나에게 채무 5억 원이 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유산 유류분 3억 원을 위 채무 5억 원과 상계한다. 그놈은 교도소에서 평생 썩으면서도 자신이 받을 유산이 영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끔찍한 기억이 스민 집에서 미련 없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 집에 와서도 한동안은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문득 코끝에 그 비린내가 스치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쑥 뜸을 피웠습니다. 따뜻하고 매캐한 쑥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겨우 다시 얕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제는 마당에 작은 꽃밭을 가꾸며 제법 평온하게 지냅니다. 가끔 흙을 만지다 문득문득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비록 곁에 아무도 없는 혼자뿐인 삶이지만 이 고요한 정막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가장 믿었던 핏줄에게 영혼까지 베었던 저지만 결국 제 손으로 저를 구했고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비 온 뒤의 향긋한 흙내음과 은은한 쑥 향기만이 저를 지켜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가슴 아픈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밀 서랍장이었습니다.